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프로젝트가 어느 순간부터 손을 쓸 수 없는 괴물처럼 변해버리는 경험이요? 분명히 다들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또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거죠. 아, 우리 모두가 겪어봤을 그 답답한 상황, 그 정체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뭐랄까 전설적인 고전이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품질 소프트웨어 관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건데요. 아, 그 유명한 책이요. 네, 이 책이 사실 여러 권으로 된 아주 방대한 시리즈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제1권, 시스템 사고의 10장,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제목부터가 벌써 흥미롭네요.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사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정확합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시각적 모델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왜 우리의 야심찬 계획이 우리의 그 정신적 능력을 그렇게 쉽게 압도해버리는지,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의 본질은 뭔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를 번번이 함정에 빠뜨리는 그 복잡성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의 첫 번째 지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 복잡성 역학부터 시작해볼까요? 와인버그가 야심찬 요구사항은 가장 뛰어난 개발자의 정신적 능력을 쉽게 능가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이걸 눈으로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자료에 있는 그림 10-1을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네. 가로축은 문제의 규모고요. 세로축은 그걸 제어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복잡성이에요. 보시다시피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이 복잡성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치솟아버리죠. 와, 전혀 선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이네요. 곡선이 거의 벽처럼 그냥 가파르게 쭉 올라가는데요? 근데 잠시만요. 그래프에 가로로 그어진 수평선이 두 개가 보여요? A의 최대 두뇌 용량, B의 최대 두뇌 용량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뭐 개인의 지능 같은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 수평선은 한 개인이나 아니면 한 팀이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의 한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 능력은 비교적 고정되어 있죠. 정말 무서운 건요. 저 가파른 복잡성 곡선이 우리의 두뇌 용량 수평선을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지점부터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IQ가 막 2배 높다고 해도 곡선이 저렇게 가파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는 정말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겠네요? 맞습니다. 와, 와인버그가 농담처럼 모든 사람의 IQ 점수에 만점을 더해도 별 의미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이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이건 천재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그 체스 비율을 보면 더 소름이 돋아요. 네, 어떤 비유죠? 만약 당신이 절대로 지지 않는 완벽한 체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고객이 그 프로그램을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러 약하게 만들거나 뭐 버그를 심어 넣어야 하나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체스판을 8x8에서 10x10으로 딱 25%만 키우면 됩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요. 판이 25% 커지는 것만으로도 매수를 계산하는 복잡성은 56% 이상 폭증해요. 그러면 당신이 만든 그 완벽한 프로그램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와. 우리의 야망, 그러니까 더 큰 체스판을 만들려는 그 욕심이 우리의 통제 능력을 얼마나 쉽게 뛰어넘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 체스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아찔하네요. 개인의 어떤 천재성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실제 프로젝트 관리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분명 예산이나 일정 예측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역학은 프로젝트 예측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그림 10-2의 규모대 노력 곡선을 한번 같이 보시죠. 특정 방법론을 쓸 때 문제 규모에 따라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네, 보고 있습니다. 곡선 초반에는 꽤 완만하네요. 그렇죠. 문제 규모가 A에서 B로 10% 증가했을 때 필요한 노력도 약 10%만 늘어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직관이 어느 정도 맞아요.
아, 일이 10% 늘었으니 시간도 10%더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곡선 뒤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바로 비극이 시작됩니다. 만약 문제 규모가 A에서 C로 딱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형적으로 생각하면 노력도 당연히 2배가 될 거라고 예상하겠죠. 하지만 이 곡선을 보면 실제 필요한 노력은 무려 13배, 그러니까 1300%나 증가합니다. 잠깐만요. 13배요. 130%가 아니고요. 와, 단순히 규모가 2배 됐을 뿐인데 투입해야 하는 노력이 13배가 된다고요? 이건 정말 회의실에서 이왕 하는 김에 기능 하나만 더 추가하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완벽한 증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관리자들이 수십 년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비선형성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알려진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똑똑한 관리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선형적인 예측의 오류에 빠지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와인버그는 2가지 아주 교묘한 범인을 지목합니다. 범인이요? 네. 첫 번째는 변동성이에요. 현실 세계의 프로젝트 데이터는 그림 10-3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뭐랄까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어요. 네, 점들이 막 사방에 찍혀 있네요. 그렇죠.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 데이터만 멍하니 보고 있으면 저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비선형 곡선보다는 그냥 대충 직선 하나 긋는 게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데이터의 노이즈가 진실을 가려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2번째 범위는 더 흥미롭습니다. 뭔가요? 바로 로그로그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연구자들이나 분석가들이 이렇게 흩어진 데이터를 좀 더 보기 좋게 만들고 로그로그 스케일의 그래프에 옮겨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림 10-4처럼요? 네, 와, 로그로그 그래프에 그리니까 흩어져 있던 점들이 거의 일직선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로그로그의 법칙은 일종의 경험칙인데 어떤 데이터든 이 로그로그 종이에 그리면 신기하게 직선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허... 이건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려고 쓴 기법이 오히려 규모가 커지면 노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겨버리는 셈이죠. 바쁜 관리자가 보고서에 그래프만 쓱 훑어본다면 아, 규모랑 노력이 대충 비례관계네 라고 착각하기 너무나 쉬운 정말 교묘한 함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직관도 틀리고 데이터도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면 도대체 뭘 믿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모델들을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 A와 B 중에 뭘 선택할지 결정할 때처럼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그림 10-5예요. 2가지 다른 방법론을 비교하는 그래프죠. 방법 1은 작은 문제를 다룰 땐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지만 복잡성의 한계에 더 빨리 부딪힙니다. 반면에 방법 2는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더 큰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죠. 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방법 2 역시 언젠가는 저 무서운 규모 복잡성 역학의 벽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은총알은 없다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그 코볼하고 포커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비교 사례가 재미있네요. 작은 규모의 실험에서는 항상 신기술인 포커스가 더 좋아 보였다고요? 네. 하지만 그건 곡선의 아주 초기, 그러니까 비교적 완만한 부분만 잘라서 본 결과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어쩌면 실제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식기술인 코볼이 안정적으로 한계치를 조금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관리자는 2가지 방법을 모두 쓰는 복합 방법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네요. 작은 일에는 방법 1을, 큰 일에는 방법 2를 쓰는 식으로요.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관리자는 또 새로운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죠? 대체 어느 시점에서 방법을 바꿔 타야 하는가라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조종 패턴의 관리자들이 잘하는 영역입니다. 변화를 감지하고 유연하게 방향을 트는 거죠. 아, 반면에 일상 패턴의 관리자들은 이런 선택 자체를 피하려고 하겠군요. 맞습니다.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관리자들은 변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그냥 하던 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쪽을 택하죠. 그래야 나중에 저는 그냥 표준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선택이 조직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노력이나 비용 관점에서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프로젝트에서 더 중요한 건 실패의 리스크 아닐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림 10-9의 규모 대 리스크 그래프가 바로 그 답을 줍니다. 아, 리스크 그래프도 있군요. 네, 이 그래프는 문제 규모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죠. 예를 들어 방법 2가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는 이 그래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항상 노력 그래프와 리스크 그래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용과 안전 사이의 그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처럼 리스크가 풀 때 그걸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력도 제시되어 있나요? 네, 아주 현실적인 3가지 전술이 나옵니다. 첫째는 결정을 더 높은 직급의 관리자에게 넘겨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 이건 좀 정치적인 방법이죠. 네. 둘째, 첫 프로젝트의 규모를 대폭 줄여서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성공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학습 그 자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학습이 목표다. 그렇죠. 셋째는 첫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낮추는 겁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조직에 치명타를 입히지 않고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거죠.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모델도 알고 있고 함정이 어디 있는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더 나은 방법을 알면서도 계속 해로운 일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몰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은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와인버그 철학의 정수입니다. 그는 3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그 지식이 사실은 훨씬 단순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온 것이라 현재의 복잡한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둘째는 아까 말했던 데이터의 변동성 때문에 진짜 역학을 보지 못하고 계속 헛다리를 짚는 거고요. 셋째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중독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중독이요? 네. 마치 급한 불 끄려고 코드에 임시방편으로 패치를 덧붙이는 개발자처럼요.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패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장기적인 해악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성공에 계속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기서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가요? 사람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이 혁명적인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의 행동을 옹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비난이라는 그 감정을 걷어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 저변의 역학을 분석하자는 겁니다. 아, 그 도움 모델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멍청하게 굴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생각하는 도움이란 무엇일까? 저 사람이 추구하는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로 바뀌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예전에 어떤 동료가 계속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만 일을 처리해서 정말 답답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호되게 비난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방어적인 방법만 썼던 거였어요. 그분의 목표는 효율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거죠.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그분은 비난받지 않는 것이 조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자신만의 모델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생산적인 대화는 모든 사람의 선의를 일단 가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 와인버그의 통찰입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럼 이런 잘못된 모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건 분명 효과가 없을 텐데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원칙인 추가의 원칙, The Principle of Addition이 나옵니다. 추가의 원칙이요? 비효율적인 행동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효율적인 행동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람의 뇌에서 낡은 생각이나 습관을 지우개로 디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대신 더 매력적이고 더 나은 모델을 그 옆에 추가해줘야 한다는 거죠. 낡은 걸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추가한다? 네, 아까 말했던 그 코드 패치 중독 사례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관리자는 패치를 금지하는 대신 올바른 절차,
즉 형상 관리 시스템을 훨씬 더 쓰기 쉽게 만들어줬어요. 아하.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제 시간에 결과물을 낸 프로그래머에게는 더 큰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했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낡고 위험한 행동이 설 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결국 가장 도움이 되는 개입이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군요. 그 사람이 더 효과적인 현실 모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해 주는 것. 사람들의 행동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그들의 모델에 기반한다는 마지막 문장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네, 오늘 우리는 제럴드 와인버그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소프트웨어 관리의 복잡한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성은 우리의 통제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앞지른다는 규모 복잡성 역학이었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예측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규모 대 노력, 규모 대 리스크 같은 그래프를 통해 어떻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살펴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인 분석 끝에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가장 인간적인 해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의를 가정하는 도움 모델, 그리고 낡은 것을 없애기보다 더 나은 것을 추가하는 원칙. 기술의 문제가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조직의 문화가 가진 규모 리스크 곡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당신 자신의 업무에 대한 곡선은 어떤 모양일까요? 최근에 맡았던 가장 복잡했던 과업을 당신의 개인적인 규모 리스크 곡선 위에 놓는다면 어디쯤 위치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에게 있어 성공 확률 90% 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한 프로젝트 규모의 한계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당신의 다음 도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